김종대 정옥식의 진짜안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짜안보 호외편으로 정옥식 대표의 강의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명필름 영화학교에서 강연한 내용을 학교 측의 동의를 받아 6차례에 걸쳐 내보냅니다. 잠시 후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평화네트워크 정옥식입니다. 북핵과 사드 문제로 코리아 미사일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 교훈을 얻을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했던 순간, 쿠바 미사일 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너무나도 좋은 책이 있는데요. 마이클 dobs의 0시 1분 전, 쿠바 미사일 위기를 치밀하고 흥미롭게 다룬 책입니다. 0시 1분 전, 모던타임즈에서 편했습니다. 2015년 최고의 화제작, 화장. 임권택 감독의 신작. 안성기, 김규리, 김호정 주연. 올봄, 이 남자가 흔들린다. 절찬 상영 중. 제 4강의 주제는 이제 한반도 핵 문제, 특히 북핵 문제와 미사일 방어 체제 MD 문제 이 둘 사이에 아주 질기고도 오랜 악연을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1세기 들어서 한반도 정전 체제가 가장 모순되게 그리고 또 가장 격렬하게 충돌하는 시점이 바로 북핵과 MD의 관계에 있는데 이것이 좀 역사적으로 어떻게 좀 전개되어 왔는지 좀 이런 얘기를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한반도 정세를 좀 이해하고 앞으로의 상황을 좀 전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만큼 핵과 이런 어떤 질긴 악연을 갖고 있는 나라, 민족도 드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가 피폭 7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미국이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두 발의 핵폭탄을 떨어뜨렸죠. 그래서 미국은 그 덕분에 일본이 항복을 선언했고 그 덕분에 조선이 해방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교과서들도 대체로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 이제 정전협정에 도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과연 미국의 핵 위협 때문이었느냐 아니면 소련 측 변수, 즉 스탈린의 사망이 있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보다 구체적으로 일본이 항복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어딨냐 이것도 좀 논란거리입니다.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한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공개된 비밀 문서를 보면은 이제 히로히토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한 결정적인 배경은 미국의 원폭 투어보다는 소련의 참전에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이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밝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종전 70년을 또 피폭 70년을 맞이해서 국제적으로 이 문제들이 상당히 좀 흥미롭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당장 5월 9일 날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전승 70주년 기념 행사에 이제 러시아 정부는 남북한 정상을 모두 초대를 했는데 김정은은 가겠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해요. 박근혜 대통령은 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좀 안 가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되면 이제 일본 피폭 70년이 되는데 이 피폭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일본은 어떤 가해자에서 이 피해자로 이걸 좀 이렇게 부각시키는데 이 피폭 문제를 굉장히 또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또 9월 달이 되면 이제 중국 정부가 개최하는 종전 70년 행사가 또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할 것이냐 여부가 또 아마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중국은 중국은 이제 한중 역사 공조를 통해서 한미일 군사 공조를 좀 저지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죠. 그리고 미국은 한국한테 과거를 잊고 미래로 가자. 미래의 핵심은 역시 한미일 삼각동맹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둘러싼 이 해석의 전쟁은 단순히 과거사를 정리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런 그 중요한 문제이고 그만큼 이 역사 인식이 우리한테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두 발의 핵폭탄이 떨어지면서 당시 조선인들이 한 7만 명 정도가 피폭을 당했습니다. 예. 그 중에 한 4만 명 정도는 즉사했고요. 그 살아남았던 3만 명 가운데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이 한 2천여 명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강제로 징용돼서 피폭을 당하고 그 이후로 일본한테도 외면당하고 한국한테도 외면당하는 일종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 고통은 2세, 3세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폭이 유전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의학적으로는 그 개연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순간 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피폭의 유전 여부에 대해서 그 1세와 2세 사이에 묘한 그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1세 피폭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전된다라고 그러면 내 자식들 어떻게 결혼할 거냐 이런 문제부터 어떻게 취직할 거냐 이런 문제가 당장 불거지는 것이고 근데 2세, 3세들 중에서는 원인 모를 그 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년 가까이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게 이제 원폭 피해자 지원 법률안이 있는데 이 지원 법률에 2세, 3세도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둘러싸고 계속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핵의 역사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이 1945년 7월 달에 최초의 핵실험을 실시하고 8월 6일과 9일 각각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했습니다. 그 이후로 전쟁에서 핵무기가 사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한국전쟁은 그 당시 미군 사령관이었던 마크 클라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미국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령관 중에 한 사람이다. 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전쟁은 바로 한국전쟁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미국은 왜 한국전쟁 때 핵무기를 쓰지 않았냐 혹은 쓰지 못했냐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 질문은 베트남 전쟁 때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21세기 들어서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여기서 사실상 미국이 패전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미국은 그 많은 핵무기를 안 썼냐 이런 질문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한국전쟁 때 미국이 핵을 쓰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1950년 11월 30일에 그 트루만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미국은 모든 무기의 사용 제한을 없애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거기에 원자포탄도 포함되느냐? 그러니까 트루만이 나는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답변을 하면서 사실상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핵 공격 옵션을 공식적인 테이블에 올려놓게 됩니다. 올려놓게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당시 영국 총리가 애틀리였는데 애틀리는 바로 다음날 워싱턴으로 날아가고 친구인 트루만을 막 만류를 하죠. 아시아에 핵을 쓰는 순간 그 핵은 유럽에도 떨어진다. 그때 이미 이제 소련도 핵을 보유한 상태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동맹국들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그러니까 그 국가들은 상당히 미국의 우호적인 나라들조차도 미국의 핵 공격 계획에 대해 상당히 반대하고 나옵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인종차별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은 왜 황인종한테만 핵을 쓰느냐. 이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바가 있고 또다시 북한이나 중국을 상대로 하는 것은 미국의 이 뿌리 깊은 인종차별주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막 공격을 해옵니다. 이렇게 막 이제 미국을 막 비난을 가해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그게 이제 논쟁거리가 됩니다. 논쟁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군의 참전으로 이제 미군이 밀리는 상황에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선 핵을 써야 한다. 이런 어떤 이제 군부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의 주장이 있었고,
이제 외교관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미국이 핵을 쓰는 순간 미국은 국제적으로 고립된다. 특히 아시아에서 이제 이 인종차별주의, 당시 뭐 미국 내에서도 인종차별주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뉴욕타임즈가 사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도덕적인 패배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핵을 쓰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그 당시 한국전쟁 때 핵을 쓰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핵 위협 덕분에 이제 그 한국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었고 그 이후로 이제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서 대량 보복 전략을 채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상 전력에서는 이미 이제 그 땅을 맞대고 있는 공산 진영에 밀리니까 재래식 전력에서 밀리니까 그거를 핵 무기로 대체하겠다. 그걸 만회하겠다라고 하는 대량 보복 전략을 채택하면서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이제 아시아 주로 한국과 어디예요? 일본 그리고 중동 그리고 이제 큰 중동이라고 한다면 터키를 포함하는 것이죠. 이게 나중에 뭡니까? 쿠바 미사일 위기의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유럽. 예. 그러니까 유럽, 중동, 아시아에 걸쳐서 대량 보복 전략을 채택하면서 전술 핵무기를 대거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터키에 배치된 게 주피터 핵미사일이었죠. 예. 그게 소련한테 발각되면서 뭐예요? 소련이 맞불을 놓은 게 뭡니까? 예.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를 시도했고 그게 이제 62년 10월 달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라고 하는 쿠바 미사일 위기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뭐 거칠게 말씀드리면 쿠바 미사일 위기는 한국전쟁 직후에 미국의 대량 보복 전략이 잉태시킨 이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한반도 핵 문제, 보통 우리가 북핵 문제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이걸 좀 더 균형적으로 이제 보기 위해서는 미국 핵 문제도 같이 봐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2010년도에 그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미국의 AP 통신이 이제 이 한국전쟁에 대한 탐사 그 기사를 내보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전쟁 때부터 현재 그러니까 2010년 때까지 지속적으로 미국의 핵 위협에 노출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미국의 통신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불편한 진실, 그러니까 미국의 60년 동안 쭉 이어졌던 미국의 대북 핵 위협을 해소하지 않는 한 북핵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제 논평을 이제 실기도 했거든요. 그걸 국내에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 아마 종북으로 낙인 찍기 이게 아주 좋은 얘기였습니다만 미국 언론이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의 핵 위협이 굉장히 심각했고 북한은 그거를 실제로 느낀 측면도 있고 그걸 또 이용한 또 이제 그걸 또 과장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핵무장을 비롯한 공격적인 대외 전략을 또 정당화시키게 되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에 빠져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이제 91년도에 미국 핵무기가 철수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아마 지금 주한미군 기지에 미국 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군사 전략적으로 볼 때 미군 기지에 미국 핵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왜냐하면 태평양에 있는 미국의 핵잠수함에서 단추를 누르면 핵미사일이 평양까지 가는데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30분밖에 안 걸리는 이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군사 전략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91년도에 이제 미국의 전술핵을 철수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그 약속을 합니다. 그건 바로 팀스피트 훈련을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당시 팀스피트 훈련은 세계 최대 규모의 실전 훈련이었어요. 여기에는 핵공격 훈련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래서 북한은 그 훈련이 벌일 때마다 자기도 전시 상태에 돌입하고 안 그래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 군수물자를 갖다 비축하는데 많이 써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도저히 못 쓰겠다. 그래서 거의 읍소하다시피 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을 상대로 해서 이 훈련은 제발 중단해달라라고 이제 읍소하다시피 했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92년 1월 달에 조지 W. 부시의 아버지죠.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팀스피트 훈련을 중단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이면에는 그것이 이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나 남북 기본합의서
그리고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그 안전조치협정에 가입하면서 IAEA의 사찰을 받게 되는 이런 어떤 중요한 이른바 이제 한반도 1차 대탕트가 일어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었습니다. 92년도에 한국하고 미국에서 동시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였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였어요. 그래서 이제 안기부를 비롯한 한국의 이제 강경파들, 그래서 YS, 김영삼 대선 캠프 이쪽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때 경쟁자가 누구였죠? 김대중이었죠. 예. 그래서 남북 화해 협력은 김대중한테 훨씬 더 대선에서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줄 거다라는 판단을 갖고 뭔가 이렇게 이제 이 꼼수를 부리기 시작하는데 그 꼼수가 일차적으로 나타났던 게 그 이동복 안기부 특보가 평양에서 남북 대화를 하면서 노태우 대통령의 훈령을 조작해버립니다. 예. 대통령의 지시를 조작해서 자기 멋대로 그래서 남북회담이 결렬되는 상황에 있었고 92년 10월 달에는 한미 국방장관이 느닷없이 팀 스피트 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대선을 불과 2달 앞둔 시점이었죠. 그리고 그 며칠 뒤에는 이른바 이선실 대규모 간첩단 사건을 발표를 하게 되죠. 그래서 1년의 공안몰이가 막 이제 그때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간첩단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남한 내부의 문제의 성격이 짙었습니다만 북한이 그렇게 얘기했던 팀스피트 훈련을 갖다가 다소 느닷없이 재개하겠다고 발표하니까 북한이 또 이제 가만히 있을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거의 처음에는 읍소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이거 재개하면 다 끝난다. 이거 재개하면 뭐 남북 기본 합의선이 비핵화 공동선언이니 IAEA 사찰 받았다는 건 이거 다 끝난다. 그래서 이거 제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한미 양국이 밀어붙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과정이 이른바 북핵 문제가 터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공개적으로 93년도에 실제로 이 훈련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 거듭 천명이 되니까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NPT에서 탈퇴를 선언한 건 NPT 역사상 그때가 처음이었고 그거는 사실상 공개적으로 이제 핵무기 만들겠다 이런 선언과 다름없었던 이런 일이었죠. 그래서 이른바 한반도 핵 위기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93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제 93년 그 이제 3월 달에 NPT 탈퇴를 선언하고 또 이제 그때 이제 초기 YS 정부는 그 이인모 장기수였던 이인모 선생님을 이제 북한에 송환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만 YS가 취한 입장은 뭐였냐면 핵을 가진 자와는 악수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곧 북한이 먼저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남북 대화는 끝났다. 이런 어떤 강경 입장을 천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남북 대화는 실종돼 버리고 북미 대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북미 대화가. 그래서 이제 93년 6월 달에는 이제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이 열려서 북한은 NPT 탈퇴를 유보하고 미국은 이제 고위급 회담을 계속 이제 이어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해서 위기가 수습되는 듯 했습니다만 이제 북한이 그 영변에서 가동하던 핵시설 문제 때문에 이것이 94년 6월까지 전쟁 위기로 막 치닫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북핵 문제의 핵심은 뭐였냐면 북한이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 이제 핵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때 북한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89년, 90년, 91년 3년 동안 실험적으로 플루토늄을 99g을 추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장을 했어요. 99g을 신고했다고 주장했는데 그때 미국 내에서는 저건 뻥이다. 네. 북한이 8kg에서 한 최대 12kg까지 이제 플루토늄을 이미 비축해 놓고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런 의혹을 제기해요. 그래서 그게 이른바 불일치 문제가 불거집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신고한 내용하고 미국의 추정치 사이에서 이제 90g하고 10kg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보통 핵무기 하나 만드는데 플루토늄이 8kg 정도가 필요하고 현대식 핵무기는 한 5kg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니까 북한이 하나 내지 2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상황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는 얘기인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핵 위기가 불거졌고 94년도에는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던 이런 이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북한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국제사회의 통설이었었죠. 통설이었어요. 근데 2011년도에 콘돌리자 라이스는 1기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는 백악관 안보부 장관이었고 2기 때는 국무장관을 지낸 사람이에요. 예. 네, 이 라이스가 자서전에서 뭐라고 써놨냐면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 그 양은 정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플루토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북한이 북미 대화가 2007년부터 시작돼서 2008년도에 초에 북한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동해왔던 핵시설에 대한 그 신고서를 중국한테 제출하고 중국이 그거를 갖다가 미국한테 넘깁니다. 또 미국한테는 별도로 약 18,000페이지에 달하는 이제 핵시설 가동 일지를 또 넘깁니다. 그래서 국무부가 미국 정부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북한이 넘긴 문서는 진본이고 그리고 북한이 90년을 전후해서 가동했던 것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걸 뭘 의미하냐면 북한이 92년도에 IAEA에 신고했던 플루토늄 90g이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미국 정부가 시인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한반도 현대사를 완전히 다시 써야 된다고 하는 걸 의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그건 검증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북한이 몰래 플루토늄을 한 10kg 정도 추출해서 핵 위기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른바 국제사회 통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이런 어떤 이제 사유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면 핵 위기는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거냐? 90년대 초반에. 당시 이제 미국 내에서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 동유럽은 이제 뭐 다 체제 변환됐고, 베를린 장벽 무너졌고, 네? 소련도 위태위태하다가 91년도에 망했고.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동아시아의 미군을 대폭적으로 줄여야 된다. 그건 당연히 주한미군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작전권도 한국한테 넘겨주고, 그죠? 이제 그 주한미군도 최소화하는 형태로 이제 계획이 나옵니다. 그게 이른바 동아시아 전략구상이라는 게 이제, 채택이 돼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이제 쭉 움직이게 됩니다. 그 노태우 정부 때의 국방정책하고도 잘 맞아떨어져서 이제 한미 간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 딴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북한도 북한이지만 북한 뒤편에 강해지고 있는 나라가 있다. 예, 중국. 그렇죠? 예.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해선 대규모의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딕 체니,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아버지 부시 때는 국방부 장관이었고 아들 부시 때는 부통령이었죠. 그 네오콘의 이제 이른바 순회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딕 체니. 그리고 국방부 차관이었던 폴 월프이츠. 이 양반은 아버지 부시 때는 국방부 차관이었고 아들 부시 때는 뭐예요? 국방부 부장관이 됐죠.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어떤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새로운 전략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전략적인 목표는 또다시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가 부상하는 걸 사전에 막아야 된다. 근데 이미 이제 소련은 망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전략적 경쟁자라고 하면 중국을 의미했고 그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주한미군 주둔을 계속 유지하고 또 한미연합방위 체계에서 미국이 계속 주도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런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생각을 갖고 있던 네오콘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92년 대선 때 안기부와 YS 캠프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딱 맞아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국내 정치용으로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북풍을 일으키는 거죠. 북풍을 일으키는 겁니다. 북풍을 일으키는 거고 그 북풍을 일으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북한이 극도로 꺼려했던 팀 스피트 훈련을 재개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예, 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딕 체이니를 위시한 미국의 네오콘들, 당시에 이 펜타곤에 있던 사람들 생각의 입장에서도 이 북미 간에 시작되려고 하는 대화, 또 남북 대화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도 팀 스피트 훈련을 제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딕 체이니가 그걸 발표합니다. 딕 체이니가 92년 10월 달에 서울에 와서 그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중대한 사안을 발표를 하는데, 당시 그 주한 미국 대사가 도널드 그레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미국 대사가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때는 미국은 대성 국면으로 들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재선을 노리고 있던 조지 H.W. 부시는 그런 계획들을 챙겨볼 여력도 없었습니다. 예, 챙겨볼 여력도 없었던, 이런 어떤 그 상황에 있던 것이죠. 그래서 펜타곤과 안기부가 주도를 해서 팀 스피트 훈련 재개를 발표를 하고, 그와 동시에 그와 비슷한 시기에 미국 CIA는 북한이 약 한 10kg에 달하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특별 사찰을 받아라. 이런 쪽으로 이제 북한한테 압력을 가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94년도에 심각한 전쟁 위기까지 치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1차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IAEA 사찰이 꾸준히 진행되고 남북 기본 합의서가 이행이 되고 북미 대화도 제대로 됐다면 핵 문제가 여기까지 올 일은 제가 보기엔 없었던 것이죠. 예. 근데 우여곡절 끝에 94년 10월에 제네바 합의, 북미 간의 제네바 합의가 체결됩니다. 그러니까 YS는 핵을 가진 자와 나는 악수할 수 없어. 그리고 동시에 94년 7월 달에 누가 죽죠? 김일성이 죽었잖아요. 예? 예. 김일성이 죽고, 그때 김정일에 대한 YS 정부의 판단은, 쟤는 술 주정뱅이고 플레이보이. 예. 그 때문에 북한 얼마 못 간다. 그러니까 곧 망할 나라하고 무슨 합의냐. 이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미국하고 북한은 협상을 해서 제네바 합의를 타결을 했죠. 예, 한국은 빠진 상태에서. 예. 그래서 이제 위기가 수습되는 듯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MD와의 악연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94년 10월에 제네바 합의가 체결된 한 달 후에 미국에서는 중간선거가 열릴 예정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상하원, 우리말로 따면 총선하고 비슷한 것이죠. 근데 공화당이 그때 미국과의 계약이란 걸 선거 슬로건으로 내걸고 나옵니다. 미국과의 계약. 그러면서 대외 정책의 가장 최우선순위를 MD 구축으로 제시합니다. 예, MD 구축. 그러니까 북한, 이란, 이라크 이런 깡패 국가들을 다루는 방법은 이들 나라와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공격 능력과 함께 이들 나라의 보복을 막을 수 있는 MD 능력을 갖춰야 된다. 예, 이걸 최우선순위로 내세운 거예요. 예. 근데 그래서 이걸 최우선순위로 내세우고 공화당은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하고 미국이 쑥덕거려갖고 제네바 합의라는 걸 딱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화당 입장에서 이걸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 공화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고, 그때 공화당이 상하원을 석권을 합니다. 예. 상하원을 총선에서 이제 압승을 한 거죠. 그래서 제네바 합의에서 미국이 약속했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매년 50만 톤씩의 중유를 북한에 제공하기로 했던 거예요. 예. 이 예산을 갖다가 계속 승인을 안 해주거나 끝에 마지못해 깎거나 이런 식인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 그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는 불만이 이제 차곡차곡 이제 쌓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네. 어쨌든 94년 제네바 합의 이후에 한미 간에 팽배했던 분위기는 북한 오래 못 간다. 94년 7월에 김일성이 죽고 95년에 대가뭄이 일어나고 96년에 대홍수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북한은 고난의 행군에 진입하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죽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북한 땅을 떠나서 중국, 러시아, 동남아라는 쪽에 유리거시 가고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저거 오래 못 간다. 곧 망한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강해졌던 거죠. 그래서 한미 양국의 대북 정책의 목표는 이른바 북한 연착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망하더라도 곱게 망하게, 예, 곱게 망하게. 이제 그 피해가 한국이나 일본, 미국한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곱게 망해서
한미동맹 주도로 통일을 하는 이런 쪽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었어요. 그거에 반대되는 말이 경착륙. 경착륙은 북한이 망하면서 예? 죽기 살기로 전쟁을 벌이는 이제 이런 걸 막아야 된다. 이런 게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97년 대선에서 한국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납니다. 그죠? 예, 한국에서 이제 DJ가 뭐 개인적으로 이제 그 사수 끝에, 삼수 끝에 대통령이 된 것도 사수였죠, 그때. 이제 대통령이 된 것도 있었습니다만, 한국 현대사에서는 최초로 수평적인 정권 교체가 일어나게 되는 부분이었고, 이건 또 한국의 대외 정책의 교체로 이어지게 되죠. 예. 그래서 DJ가 그때 미국 대통령 클린턴이었죠. 클린턴 행정부한테 집요하게 설득했던 것은 북한이 망할 거라고 하는 막연한 바람, 막연한 바람은 정책이 아니다. 정책이 아니다. 그리고 북한이 망했을 때 우리는 북한을 감당할 경제적인 능력도 안 된다. 너희들이 돈 될 거냐. 동독이 망해서 서독이 흡수통일을 하는데 그때 잠깐이었습니다만 나중에는 이제 독일 경제가 회복됐습니다만 서독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로 이 통일 비용이 엄청났는데 한국은 서독에 비해서 몇 분을밖에 안 되는 경제력이고 북한은 동독보다 훨씬 더 못 살아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렇게 이제 막 설득을 하면서 이제 북한 붕괴론을 미국 대외 정책에서 제어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98년 들어서 묘한 움직임들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미국 내에서 94년도에 공화당이 미국과의 계약을 천명하면서 MD 구축을 최우선순위로 내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이후로 계속 미국 내에서 이제 정파적인 논쟁이 막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소련은 망했고 중국 때문에 M 된다 그러면 이제 중국하고 맞짱 뜨자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만만한 나라 북한, 이란, 이라크인데 그들 중에서 북한이 미사일 능력은 제일 뛰어난 이런 어떤 상황이었고, 이런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그러면 미국 CIA가 한번 그 이른바 깡패 국가들의 미사일 능력을 한번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해봐라. 그래서 이제 CIA가 연락에 분석한 결과는 2015년까지 북한이 미국 본토에 다다를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공화당이 그걸 받을 리가 만무하죠. 예. 받을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공화당이 열받아갖고, 야, 니들, 말도 안 되는 보고서 때려치우고, 우리가 주도한 별도로, 중앙정부로부터 자유로운 별도의 독립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 그래서 탄도미사일 위협을 평가하는 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 위원장이 누구냐면, 도널드 럼스펠트. 예. 럼스펠트라는 사람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미 1970년대 중반에 미국 역사상 최연소 국방장관을 지낸 인물이에요. 그리고 아들 부시 때는 최고령 국방장관을 또 기록을 갖게 된 인물인데, 이 도널드 럼스펠트라는 사람은 이 군산복합체, 하고 굉장히 이제 거기에 군수산업체 이사를 맡거나 또 군수산업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싱크탱크에서 일하고 이랬던 인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럼스펠트를 위원장으로 앉혀놓고 럼스펠트 주도로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무려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시점이 10년 이상 앞당겨지게 됩니다. 2003년 정도면 가능해진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미국 내에서는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어떤 반론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98년 8월 달에 중대한 일이 두 가지 발생합니다. 하나는 북한이 금창리에서 몰래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뉴욕타임즈가 일면 머리기사로 이제 내보냅니다. 미국 정보기관을 소스로 밝히면서. 그래서 이른바 금창리 핵 의혹시설 논란이 이제 불거지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그 2주 후에, 뉴욕타임즈 보도 2주 후에 북한이 3단계 로켓을 쏘아 올립니다. 그때가 세계에서 9번째인가 됩니다. 9번째. 3단계 로켓을 발사한 건 세계적으로 9번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망할 거라는 북한이 선진국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3단계 로켓을 쏘아 올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럼스펠트는 뭐예요?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북한이 3단계 로켓을 쏘아 올렸다고 하는 것은 곧 미국 본토로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이 임박했다는 거다. 예? 그래서 막 럼스펠트 보고서가 그걸 근거로 해서 북한 위협을 막 강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클린턴 행정부가 밀려가지고 채택했던 게 이른바 3+3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3년간 미국 본토 방어용 MD를 연구 개발해보고, 이게 이제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3년에 걸쳐서 배치하기로 하는 이른바 3+3라는 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곤란해진 데가 사람이 누구냐면 김대중이었습니다. 자기는 어떻게 됐는지 남북 화해 협력과 또 북미 관계를 중재해서 한반도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북한이 뭐 비밀리에 핵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그러고 또 3단계 로켓 쏘아 올리고 이러니까 이제 대북 포용 정책이 시동을 걸기도 전부터 이제 좌초될 위험에 처한 거죠. 근데 여기서 물러설 DJ가 아니었죠. 미국을 설득합니다. 금천리에 가보자. 금천리에 가봐라. 그게 비밀 핵 의혹시설인지 아닌 건지 한번 가봐라. 그래서 북미 대화를 중지합니다. 북한도 와서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너희들이 보고 싶다고 해서 보는 거는 우리 주권 침해에 해당하니까 그 대가를 지불해라. 그래서 식량을 미국이 50만 톤을 제공하고 금천리에 가봅니다. 근데 웬걸 텅 빈 동굴이었어요. 네, 텅 빈 동굴이었어요. 핵시설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시설이었던 겁니다. 이제 99년에도 가보고 2000년에도 가봤는데 텅 빈 동굴로 판명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남은 문제는 미사일 문제였죠. 미사일 문제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미사일 문제에 관련해서도 그 김대중 정부는 이것 봐라.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뒤집기를 시도한 거죠. 이것 봐라. 미국 너희들이 북한이 망할 거라고 아예 무시하고 있던 사이에 북한은 뭐예요?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이걸 푸는 방법이 뭐겠냐. 미사일 94년에 핵 문제도 미사일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핵 문제도 대화를 통해서 재랍 합의를 체결하지 않았느냐. 미사일 문제도 협상해라. 이렇게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그런 입장을 취하니까 클린턴 행정부 내에서 안 그래도 뭐 MD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생각들이 좀 강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협상파들이 부상하는 겁니다. 협상파들이 부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온 게 99년에 나온 게 이른바 페리 보고서라는 게 나옵니다. 페리 보고서. 페리 보고서의 핵심은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보자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보자. 있는 그대로의 북한의 핵심이 뭐냐면 곧 망하겠지 하는 북한도 우리의 착각일 수 있는 거고, 그죠? 북한이 곧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개발한다는 것도 있는 그대로의 북한과도 거리가 먼 것이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면서 이제 미국도 뭐예요? 북한과의 대화에 시동을 겁니다. 99년부터. 그래서 이제 99년 9월 달에는 베를린에서 북미 미사일 합의가 이제 타결되고, 그러니까 북미 관계가 좋아지니까 남북 관계도 다시 이제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북미 관계 개선에 힘입어서 2000년 6월 달에는 뭐예요?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니까 또 이게 북미 관계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클린턴이 2000년 9월 달에 3+3 계획을 다음 정권으로 넘겨버린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위협을 근거로 해서 3년 동안 연구 개발하고 3년 동안 실전 배치하겠다고 하는 그 MD 계획을 차기 정권으로 넘겨버리고 뭘 시작하냐면 북미 특사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북한의 2인자인 조명록 차수가 군복 차림으로 백악관에 들어가서 클린턴을 만났죠. 클린턴을 만나고 그래서 북미 공동 커뮤니케라고 하는 북미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문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릴린 올브라이트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합니다.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을 만나죠. 그래서 남아있던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러니까 김정일에 대한 평가가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직접 만나보니까 올브라이트도 김정일이 자기가 제기하는 문제를 쫙 깨고 있다. 아주 세세한 문제를 미국에 이제 올브라이트만 간 것이 아니라 이제 미사일 협상의 대표단들도 쭉 갔던 것이죠. 사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런 세세한 내용까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건 뭐 옆에 앉아 있는 뭐 이제 자기 그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들 답변하는 이런 성격인데 김정일이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답변하더라. 그래서 굉장히 총명하고 유머 감각이 뛰어난 이런 인상을 받았다고 하는 게 그때 김정일을 만났던 미국 대표단들의 거의 공통된 평가였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문제만 남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뭐냐? 클린턴이 평양에 가면 되는 거예요. 클린턴이 평양에 가기로는 이미 그 한 달 전에 채택된 북미 공동 커뮤니케에 담겨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은 그때 이제 희망의 부풀어 있던 거죠. 남북 관계도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풀어가는 과정이었고, 미국 대통령이 온다라고 하는 건 상징적으로
조미 간에, 북한이 표현한 조미 대결, 50년 동안의 조미 대결에서 뭐예요? 예. 북한의 상징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와서, 평양에 와서, 김정일하고 악수를 나누고, 이제 북미 간의 기본주의가 체결하는 이것 자체가 그동안 주민들한테 반미를 통해서 뭐예요? 자기의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를 했다고 한다면, 클린턴의 방북을 계기로 해서 뭐예요? 이제 북한이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했고, 그래서 이제 북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길이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때부터 북한 주민들한테 교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반미 구호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근데 그때가 또 미국에서는 대선이 있는 해였죠. 예. 대선이 있는 해였어요. 예. 조지 W. 부시가 미국 유권자가 아니라 미국 대법원이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예.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죠. 이제 부시 당선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평양에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양에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클린턴도 당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저울질하고 있었어요. 내가 평양에 가야 되나 아니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중동평화협상에 올인해야 되나 이런 건 저울질하던 이 타이밍에 부시 쪽에서 평양에 가지 마 이렇게 하니까 그걸 포기하고 이제 중동협상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산되게 되는 결과였는데 그래서 올브라이트가 나중에 이제 회고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안 갔냐? 왜 부시는 못 가게 했냐? 그건 MD 때문이었다. 네? 그러니까 당시 부시는 이마에 MD를 새기고 있을 정도로 오로지 MD였습니다. 오로지 MD. 예, 오로지 MD였어요. 근데 그 MD를 하는 데 있어서 미국 국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떤 나라가 우리를 핵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방패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북한만한 나라가 없는 거거든요. 북한만한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클린턴이 북한에 가서 미사일 문제 해결을 포함한 북미 기본조약을 체결해버리면 이게 이제 MD 구상에 아주 엄청난 차질이 생기는 거니까 못 가게 한 거죠. 예, 못 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시작됐던 MD 야견이 2000년, 2001년을 거치면서 이게 아주 질긴 야견으로 이 굉장히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시는 취임하자마자 북한과의 협상을 전면 중단시켜버립니다. 전면 중단시켜버리고 그리고 북한 위협을 근거로 해서 MD 구축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때 또 한미 관계가 한번 난리가 났어요. 예, 한미 관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정말 돌이켜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제 그때 벌어지게 되는데요. 2001년 1월 달에 DJ가 부시한테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합니다. 통화의 핵심적인 얘기는 그 부시 입장에서는 이제 그 DJ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되는 거죠. 클린턴을 그렇게 막 설득해갖고 간신히 이제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갖다가 본궤도에 올려놨는데 부시는 저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 혹시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갖다 스톱시킨 거 아닌지 이런 걱정이 들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부시한테 전화해서 내가 워싱턴에 좀 가겠다. 예. 나랑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시 취임한 이후에 워싱턴을 가장 먼저 찾은 지도자가 김대중이었습니다. 김대중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 통화할 때 이제 그랬다 그러죠. 예. DJ가 워싱턴에 가겠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부시가 딱 이제 그 송화기를 맞고 Who is this guy? 자기 보좌관한테 Who is this guy? 얘 누구야? 동맹국인 한국의 대통령이고 불과 한 달 여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제가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순진할 수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때 부시한테 계속 자문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딕 체니였습니다. 딕 체니. 예. 아까 딕 체니가 어떤 활약을 벌였는지는 이제 90년대에 어떤 활약을 벌였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딕 체니는 북한은 악이고 북한과 미국은 절대 협상해서는 안 되는 얘기를 갖다 부시한테 계속 주지시키고 있는데 DJ가 전화해서 저기 북한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있으니까 워싱턴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부시가 이제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때 그 내용을 DJ는 모르고 있었죠. 아니 백악관에서 송화기 맞고 집 참모하고 얘기하는 걸 청와대에서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나중에 회고록에서 그 미국 사람이 회고록에서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밝히게 돼서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근데 2001년 2월 말에 뭐가 예정되어 있었냐면은 한러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이때 러시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이었습니다. 푸틴이었어요. 이 양반이 서울에 와서 한러 정상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 양국 정상은 ABM 조약을 보전하고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예. 근데 이 구절 하나 때문에 다음날 모스크바와 워싱턴이 동시에 뒤집힙니다. 모스크바는 푸틴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동맹국을 얻었다. 이런 반응이었고 워싱턴의 반응은 저 만만한 한국이 우리 등에서 비수를 꽂아? 이런 식의 이제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그런 거냐? ABM 조약을 보존하고 강화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MD를 반대한다는 얘기하고 같은 말입니다. 예, 같은 말이었어요. 근데 푸틴은 미국의 MD를 저지하겠다라고 굉장히 이제 2000년부터 굉장히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부시는 내가 집권하면 MD를 하겠다라고 이제 그 불타는 욕망에 휩싸이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상황에서 DJ는 러시아, 푸틴의 손을 들어준 거로 이렇게 비춰준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DJ 정부가 잘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ABM 조약을 보존하고 강화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내용인지 이게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MD를 반대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막 해명을 다음날부터 막 하기 시작했죠. 외교부 장관, 어찌됐든 그걸 주도한 건 외교부니까 외교부 장관 와 들어와! 청와대로 들어와! 근데 외교부 장관은 감기 몸살을 핑계로 전화기도 꺼놓고 청와대 관계장관 해야 하는데 주무장관이 오지도 않고 그때 왜 이제 그 연합정권이었잖아요. 자민련하고 자민련하고 이제 그 연합정권이었는데 그때 외교부 장관이 자민련 몫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외교부 장관이 이정빈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양반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결국 ABM 조약 파동 때문에 경질되는데 퇴임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자주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비애감을 느낀다.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참 기가 찬 노릇이죠. 자기가 주무장관으로서 그것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 그런 석고대지를 해도 이 부족한 마당에 자기가 굉장히 자주적인 외교를 펼친 것처럼 이제 이렇게 또 구라를 치고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어찌되었든 DJ 정부는 ABM 조약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게 MD를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막 해명을 하는데 부시 행정부에서는 그거 갖고는 얼토당토 그거는 우리한테 성도 안 차니까 그러면 내가 성명 하나를 써줄게. 이대를 읽고 와. 이렇게 이제 하면서 성명을 청와대에 보냅니다. 성명 초안을. 아주 친절한 나라예요. 미국에 오기 전에 DJ가 이런 성명을 발표하고 오면은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데 성명의 핵심적인 얘기는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주도의 MD를 지지할 뿐만 아니라 MD를 대한민국 영토에 배치하게 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MD를 지지할 뿐만 아니라 MD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오면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DJ가 아무리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갈 수는 없었던 거예요. 왜? 워싱턴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발표해버리면 뭐예요? 평양, 베이징, 모스크바가 동시에 뒤집어지는 겁니다. 동시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양국 간의 충분한 협의를 기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타협적인 발언을 하고 이제 워싱턴에 갔죠. 그래서 그때 워싱턴에 갔을 때 부시는 DJ를 철저하게 푸대접하는 거로 복수를 했죠. 예. 그래서 DJ가 그 한미 정상회담을 하다가 쓰러질 뻔한 적이 있었죠. 그때 그거를 이제 주미대사관에 계시면서 그 광경을 봤던 분이 그 전까지는 열렬한 친미주의자였다가 이제 그 광경을 목도하고는 한미 관계의 민낯을 봤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자기가 개인적으로 DJ를 지지하고 여부를 떠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렇게 홀대접을 받는 걸 보고 이 양반이 반미까지는 아니고 굉장히 이제 좀 자주적인 분으로 돌변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 단체의 아주 든든한 후원자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무튼 그때 장면을 잘 보여주는 게 그거였죠. 부시하고 DJ가 정상회담 마치고 기자회견하는데 부시가 DJ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디스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디스맨. 우리말로 하면 이자? 이 사람?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 그 표현에 이 DJ에 대한 불만이 아주 압축적으로 딱 담겨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대북 포용 정책을 설득하러 갔다가 MD 때문에 낭패를 본 게 부시와 DJ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첫 만남. 예, 첫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이제 DJ 정부는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한반도 평화선언을 할 기획이었는데 그것도 부시가 어떻게 하라는지 그걸 알고 못하게 했죠. 그때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미국 CIA 첩자로 국정원의 모 직원이 있었는데 그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가지 중요한 그 첩보를 미국한테 넘겼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하나는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한반도 평화선언을 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라는 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또 하나가 뭐냐?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만 대북 비밀 송금권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대북 비밀 송금권이 이제 2001년 10월부터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하는데 그 최초의 소스가 주한미국 대사관하고 주한미군 사령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2년 후에 워싱턴에 갔을 때 그 보고서, 그러니까 그게 미국 의회 보고서에 최초로 한국 정부, DJ 정부가 북한에 비밀리에 북한한테 그 이제 4억 불, 그때 당시 4억 불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4억 불을 비밀리에 송금했다는 내용이 최초로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물어봤죠. 그 정보를 준 사람이 한국의 국정원 에이전트였냐? 그러니까 그것은 노코멘트다 이렇게 이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그런 또 일이 있었고 그게 이제 이 그 대북 송금 특검권이 그 당시에 이제 DJ와 노무현 정부를 이제 이 분열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대북 포용 정책의 동력을 한동안 상실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됐었죠. 예, 아무튼 포용 정책, 대북 포용 정책을 설득하러 갔던 DJ는 MD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푸대접을 받았고, 그래서 미국은 이제 그 길로 갑니다. 쭉 그 길로 갑니다. 그래서 2001년 5월달에 북한 위협을 이유로 MD 구축을 선언하고, 근데 MD 구축을 하면서 그걸 본격적으로 하려면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ABM 조약을 파기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파기하려고 이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9.11 테러가 터진 겁니다. 2001년 9.11 테러가 터진 겁니다. 또 9.11 테러는 무슨 탄도미사일이 쌍둥이 빌딩을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커터날로 무장한 테러리스트들이 여객기를 납치해갖고 여객기로 공격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때 그 9.11 테러가 일어나기 전에 부시 행정부는 오로지 MD였습니다. 예. 정말 이게 심한 표현이 아닐 정도로 오로지 MD였습니다. 9.11 테러가 발생할 당일, 그 발생하기 바로 직전에 펜타곤에서는 럼스펠트가 그때 국방장관이었죠. 미국 공화당 의원들을 쭉 불러다가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야, 이게 말이 되냐. 테러를 대비하는 예산은 110억 달러인데 MD 예산은 고작 80억 달러다. 미국의 직면한 가장 심각한 이유는 북한을 비롯한 이 깡패, 이 국가놈들의 탄도미사일 위협인데 어떻게 테러 예산보다 적냐. MD 예산 늘려라. 이 얘기를 막 그 의원들 불러다가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좌관이 옆에 와서 장관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를 하나 딱 전달해주는 거예요. 예? 메모를 보니까 쌍둥이 빌딩이 막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세계무역센터가. 그리고 펜타곤도 막 이제 공격당하는 거예요. 예? 예.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럼스펠트 이 양반이 참 그 여우 같은 사람이었던 게 뭐냐면, 그 뒤 몇 년 후에 그 레리 킹이, 그 CNN, 네, 레리 킹 있지 않습니까? 그 전설적인 그 사회자. 레리 킹이 이제 펜타곤에 가서 럼스펠트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이제 레리 킹 물어봐요. 네. 그 장관께서 9.11 테러가 발생하게 그 몇 시간 전에 공화당 의원들하고 아주 중요한 문제를 말씀을 나누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럼스펠트가 네, 그랬죠. 그러니까 레리 킹이 그 중요한 문제라는 게 곧 미국의 대형 테러를 당한다는 걸 미리 예측했던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랬죠. 이렇게 그랬던 거예요. 네. 그리고 같은 날, 거의 같은 시간 콘돌리자 라이스, 당시 이제 백악관 안보보좌관이었어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존스 호키스 대 국제대학원에 가서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 이제 연설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연설을 하려고 차에 딱 타려고 하는데 9.11 테러가 발생하는 바람에 이제 그 연설이 취소됐죠. 나중에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그 연설문을 입수를 했습니다. 연설문을 쭉 읽어보니까 온통 MD 얘기예요. 북한 핵협, 뭐 미사일 위협 얘기 쭉 하면서 온통 MD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온통 부시 행정부는 뭐예요? 오로지 MD. 이러다가 9.11 테러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어떤 얘기가 불거졌겠어요? 부시가 MD에 정신 팔린 사이에 9.11 테러를 당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또 부시 쪽에 이 네오콘들이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뭐라고 그걸 또 뒤집기를 하냐면, 야, 테러리스트들이 면도칼로 여객기를 납치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얘네들이 탄도미사일을 갖게 되면 우리를 얼마든지 더 손쉽게 공격하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9.11 테러는 MD의 필요성을 더 확실히 보여준 거다. 이렇게 막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거의 초상집 분위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초상집 분위기를 뜻하고, 야, 이제 우리 MDA 되니까 러시아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합니다. ABM 조약 이제 우리 파기해야겠어. 파기를 선언해버립니다. 그리고 9.11 테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던 이라크, 이란, 북한 이 세 나라를 지목해서 이제 악의 축으로 이제 지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이라크는 들어갈 게 확실했다고 하죠. 예. 근데 이라크만 넣으면 이라크와 전쟁을 곧 시작한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메시지가 되니까 중동의 다른 나라도 하나 끼워야 된다. 그래서 이란을 끼워넣었다 그러죠. 예. 근데 이라크, 이란만 넣으면 뭐예요? 이게 문명과의 충돌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제. 예? 예. 이 중동 아랍권을 갖다 미국이 완전히 적대화시키는 이런 어떤 셈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 정도 더 끼워넣어야 될 텐데 누가 있을까? 북한. 그래서 북한을 넣었다는 거죠. 예. 북한을 넣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북한을 끼워줘야 뭐예요? MD 구축의 명분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공화당 공화당은 이제 94년부터 호시탐탐 제네바 합의를 이제 파기시킬 이런 어떤 것들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2002년 10월 달에 그 기회가 왔다고 포착하는 겁니다. 북한이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을 이용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이제 제네바 합의를 파기한 것이죠. 그러면 북한이 가만히 있을 나라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북한은 2003년 1월 달에 또다시 NPT 탈퇴를 선언하고 그에 따라서 2차 한반도 핵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예,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한반도 핵위기가 시작되면서 94년과 흡사한 상황이 94년과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94년도에도 미국이 영변 핵시설 폭격을 검토하면서 취했던 조치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한국의 주한미군 기지에 반입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북한이 미군 판문점에서 미군 쪽 사람들 만나갖고 우리는 이라크하고 다르다. 패트리어트가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빵을 날리겠다. 이렇게 이제 위협을 가했던 상황이었죠. 근데 그때 이미 미국은 94년에 미국은 걸프전에서 이제 승리를 해서 세계 유일초 강국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한 상태였습니다. 네, 확고히 한 상태였어요. 근데 2003년에는 어떤 상황이었냐? 2003년도에도 이라크 침공을 시작하면서 주한미군 기지 이제 수원, 오산, 평택, 군산, 광주 이 서해안 쪽에 서부 벨트에 패트리어트를 쫙 깔았습니다. 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3년 4월 중순에 바그다드를 점령합니다. 미국이. 그죠? 그리고 5월 1일 날 조지 W. 부시가 미국 핵항모함인 링컨호에 전투기를 타고 딱 내려가지고 이제 미군들과 다 뒤에 쫙 세워놓고 이제 연수를 합니다. 2003년 5월 1일 날 이라크의 주요 전쟁은 끝났다. 다음 악의 축가들은 각오해라. 예. 저는 그때 정말 밤잠을 설쳤습니다. 예, 밤잠을 설쳤어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지 3월 20일 날 침공한 지 3주 만에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불과 한 달 반 만에 반도 안 돼서 뭐예요? 사실상 전쟁 승전을 선언하고 다음 악의 축가들은 각오해라. 이런 분위기였어요. 이제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또 근데 북한이 또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또 나라가 아니잖아요. 맞짱 뜨는 나라거든요. 네? 그때 미국에서 무슨 얘기가 많이 나왔냐면 바그다드에서 후세인 동상이 무너지는 걸 보고 김정일은 평양에 있는 아버지 동상이 흔들리는 걸 봤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일이 잔뜩 쫄아서 이제 북한이 김정일이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나올 거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왔던 거죠. 근데 웬걸 북한은 그때부터 핵무기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맞짱 떠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맞짱 떠보자. 핵무기 개발을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후세인 동상이 무너진 걸 보고 아버지 동상이 또 무너지기 전에 그 무너진 걸 막는 방법은 미국한테 살려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미국한테 맞설 수 있는 핵을 갖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더 강하게 가져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은 이제 또 핵 개발을 막 가속화하고, 미국은 이제 이라크 전쟁 끝났다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 군사 옵션을 하냐 마냐 하고, 가출로만 노무현 정부는 이 미국을 어떻게 만류해야 될지 막, 예? 그래서 2003년 5월 중순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예? 그 전까지 어떤 말씀을 많이 했냐면, 야, 반미 좀 하면 어때? 예? 미국에 난 사진 찍으러 가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반미 이렇게 딱 이제 비춰질 법한데, 근데 워싱턴에 갈 때쯤에 이게 상황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예. 이라크 전쟁은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고, 미국은 이제 총구를 평양으로 돌릴 것 같은 막 이런 어떤 움직임이 막 있는 것 같고, 북한은 막 핵 개발하겠다고 막 난리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부시의 환심을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 가서 그 유명한 얘기를 했죠. 예. 50년 전에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갖고 부시의 환심을 어떻게든지 사겠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좀 일종의 굴욕적인 외교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도 막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몇 가지 변수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변수는 중국이 좌시하지 않는 거죠. 네, 중국이 좌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그때 미국의 입장은 뭐였냐면 그거였습니다. 일단 이라크를 점령해야 되니까 북한은 관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북한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한참 준비할 때 미국 기자들이 부시 대통령이나 이제 그 국방부 장관, 국무장관한테 이렇게 막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기자가 하는 얘기가 이런 식의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라크 후세인 정권은 이미 대량殺무기를 다 폐기했거나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유엔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라크는 때리겠다 그러고, 북한은 대놓고 핵을 개발하겠다라는데 북한과는 대화하겠다 그러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부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도 김정일이 후세인보단 이성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 후세인보다는 좀 더 제정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미친놈인 후세인을 먼저 때려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라크 침공을 강행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부시는 이라크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니까 이제 북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뭐 강경책을 돌입하려고 하니까 중국이 야 만나서 풀어라, 만나서 풀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미국이 그때 북핵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북한은 기본적으로 이건 북미 간의 1대1의 문제다, 다른 나라 낄 필요 없다, 1대1의 문제다 이런 입장이었고, 부시는 웃기지 마라, 이건 북한 대 국제사회의 문제다, 1대 다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다자회담을 막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중국이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야 그러면 3자회담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이제 베이징에서 3자회담을 시작할 때 3자회담은 북한이 안 받아요. 북미 직접 대화는 또 미국이 안 받아요. 그러니까 3자회담을 딱 시작해서 나 화장실 갈게 이러면서 빠져버리면서 이제 북미 대화를 모양새로 이제 만들어 놓기도 하고 막 이랬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막 그 북미 간의 대화를 본격적으로 중지하기 시작하고 2003년 8월 달부터 그래서 육지회담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중국의 적극적인 외교적인 개입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끝난 줄 알았던 이라크 전쟁이 그때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거죠. 예. 이 숨어있던 이라크의 저항 세력들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부시가 종전선언한 5월 1일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선언이 나온 직후부터 이라크의 이제 이 반군들의 저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제 이라크에서 발을 빼가지고 어디 이란이라든지 북한을 때리려고 했던 부시의 계획이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그래서 뭐예요? 예. 미국은 이제 기나긴 이라크 수렁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은 그때 그나마 한반도가 그렇게 무사히 넘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이라크 저항 세력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2006년 11월부터 북미 대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북미 대화가. 그때 북미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네오콘의 몰락이었습니다. 네오콘의 몰락. 부시는 심장병 때문에 이제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고, 딕 체이는 그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고, 럼스펠트, 네오콘의 아주 선봉장이었던 럼스펠트는 국방장관, 이라크 전쟁 패배를 책임지고 이제 물러나고, 폴 올퍼일치 물러나고,
뭐 존 볼트 물러나고. 그러니까 네오콘의 사람들이 대거 몰락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라크 전쟁의 패배 때문이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은 패배하고 부시는 전쟁광이라고 하는 이제 오명을 이제 뒤집어 쓰게 되고 그 사회를 이제 그 사회를 뚫고 나온 사람이 바로 크리스토퍼 힐입니다. 크리스토퍼 힐. 당시 미국 측 육자회단 수석 대표. 이 양반은 협상을 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했던 양반이에요. 자기가 90년대에 그 유고 내전에 개입해서 예? 밀로세비치하고 이 산속에서 협상을 해서 데이튼 협약도 체결했다. 이런 어떤 자기 자부심이 협상으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내가 왜 평양을 못 가? 내가 왜 북한 외교관을 못 만나?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이 개인적인 멘탈리티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토퍼 힐은 내가 한번 협상해 볼게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있고 그 상관인 콘돌리자 라이스도 기본적으로 대북 강경 상황입니다만 동시에 협상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오콘은 몰락하고 라이스하고 힐, 이 대북 협상 라인이 이제 구축되면서 뭐예요? 부시를 설득을 한 거죠. 한번 북한하고 다이다이로 한번 만나서 얘기해보겠다. 예. 근데 1대1로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부시가, 말이 되네? 내가 네오콘들한테 들어왔던 얘기하고 완전 다른데?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대북 정책에서 그동안 북한 위협을 근거로 해서 추진했던 MD는 후순위를 밀리게 됩니다. 후순위를 밀리게 돼요. 예? 근데 이 한반도에서 MD는 이제 후순위를 밀리는데 이게 어디로 갔냐면은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유럽으로. 유럽에선 이란 핵위협을 이유로 이란에 이제 유럽의 MD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2007년, 8년도에 그래서 유럽 미사일 위기로 이어졌던 거죠. 푸틴이 만만한 사람입니까? 예. 유럽에 MD 갖다 놓는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우린 유럽을 겨냥하는 중단거의 핵미사일을 재배치하겠다. 이렇게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막, 이제 한반도, 이 아시아에서는 대탕트 분위기가 막 형성되는데 유럽에서는 신냉전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거예요. 공교롭 끝에 이런 상황이 최근에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바뀌고 있죠. 오바마 행정부가 이제 이란과 핵협상에 지금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걸 타결주려고. 이런 어떤 반면에 북한은 철저하게 이제 무시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가면서 이제 북한 위협 근거로 이제 사드를 배치하느니 마느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극적인 전환은 언제 일어났냐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했던 부시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하기로 한 겁니다. 이게 부시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례예요.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그 부시가 퇴임할 때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다 이런 평가들이 막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시가 백악관 홈페이지에 미국 국민이 모르는 부시의 100가지 업적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페이지 올리는데 외교 정책의 제일 순위가 뭔지 아세요? 예. 북미 협상과 육자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에 토대를 마련했다. 이게 외교 정책의 최대 성과로 이렇게 나올 정도였습니다. 최대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 초반에 네오콘들한테 넘어가서 이제 북한하고 협상을 포기했다가 임기 막바지에 북한하고 협상 결과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고 이제 봤던 거죠. 근데 2008년도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됩니다. 2008년도가. 부시가 바뀌었어요. 예. 부시가 변했어요. 그렇게 북한하고 대화하지 않겠다는 부시가 바뀌어가지고 2007년도에 2.13 합의도 나오고 13 합의도 나오고 2008년도에는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하고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바뀌었어요. 청와대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청와대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노무현에서 이명박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미국은 말할 필요도 없고 육자회담 구도에서 일본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합니다.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해요. 그 강경한 입장을 취한 근거가 뭐냐면 북한이 이제 핵 신고서를 제출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저걸 검증해야 된다. 북한이 제출한 신고서를 어떻게 믿느냐? 이 검증 문제가 이제 그 미국의 네오콘 잔류 세력들이 막 그런 문제를 막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체니가 부통령으로서 임기는 이제 주어진 거니까, 주어진 거니까 병원에서 퇴원했을 거 아니에요. 심장병 앓다가 수술받고 퇴원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내가 입원한 사이에 이 라이스하고 힐이 장난질 쳐갖고 이게 북한하고 뭐 이제 숙덕숙덕거려갖고 뭐 이상한 것들 내놨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너무나도 잘 보여준 풍경이 있습니다. 2007년
그 10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예, 노무현과 김정일이 만나고 있었죠. 그때 베이징에서는 육자회담이 열리고 있었는데 막판에 그 한 가지 문제 때문에 크리스토퍼 힐이 북한 대표였던 김기관한테 야, 나 저기 워싱턴에 좀 갔다 와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워싱턴에 좀 갔다 와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국정원이 친절하게 공개한 남북 정상회담 전문에 나옵니다. 예?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예? 김기관이 이제 정상회담 중간에 와서 육자회담 결과를 막 이제 보고하는 이런 그 장면들에서 이제 힐이 워싱턴에 좀 갔다 오겠다 그래서 그래 다녀와라 이렇게 얘기했다. 근데 힐이 워싱턴에 가서 나눈 얘기는 뉴욕타임즈 워싱턴 백악관 담당 기자가 쓴 그 최근에 나온 책에 또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가 이제 딕첸이 앉아 있고 라이스 앉아 있고 힐 앉아 있고 뭐 이제 이 외교안보 핵심적인 관료들 쭉 앉아 있는 이런 테이블에서 이제 힐이 이제 육자회담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체니가 옆에서 이제 딱 듣고 있다가 야 그러면 미사일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일 문제는 육자회담의 의제 자체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검증은 어떻게 되는 거냐? 사실 검증은 다음 단계 문제인데,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이게 그 검증 문제가 이 발언권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는 기본적으로 북한을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인식이 이제 강하다 보니까 북한이 제출한 신고서를 어떻게 믿느냐. 이거를 직접 우리가 눈으로 봐서 검증해야 된다. 이런 쪽의 얘기가 굉장히 좀 강하게 먹힐 수가 있는 구조이죠. 그래서 체니가 검증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힐이 막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막 맞짱 뜨다는 막 이런 분위기까지 막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이런 어떤 사례가 있었는데,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청와대의 주인이 바뀌면서 MB 정부도 검증 문제를 강하게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북한이 신고한 내용이 검증되어야만 한국에 약속한 북한의 에너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지원을 노무현 정부 때까지 쭉 이어졌던 에너지 지원을 중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육자회담에서 한국의 중요한 의무사항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기로 한 거죠. 그럼 검증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검증은 필요하죠. 북한이 신고하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검증 문제는 그 다음 단계에 논의하기로 된 게 육자회담의 기본적인 합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이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 검증 문제 가지고 네오콘이랑 그 이명박 정부가 하도 징징대니까 그건 3단계에서 다룬 문제다. 근데 이 3단계에서 다룬 문제를 2단계로 가져오는 바람에 육자회담이 깨져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기 중에 골대를 옮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경기 중에. 그러니까 2차전 끝내고, 예, 2차전의 핵심은 북한이 핵신고서를 제출하고 미국은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하는 거였거든요. 2차전 끝내고 3차전, 사실 이건 본게임에 해당되는 거죠. 북한이 신고한 게 맞냐? 그 다음에 북한이 신고한 걸 어떻게 폐기할 거냐? 그리고 북미 관계 어떻게 정상화할 거냐? 정전체제를 어떻게 평화체제로 대체할 거냐? 이런 어떤 이제 본게임의 의제를 딱 앞두고 검증 문제 때문에 이게 이제 육자회담에 결렬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왜 MB 정권은 검증 문제에 이렇게 집착했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2008년 8월 달에 아주 중요한 소식이 하나 전해집니다. 김정일이 쓰러졌다는 겁니다. 김정일이 뇌 관련 질환으로 쓰러졌다. 이런 보고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던 MB의 대북 정책이 확실히 방향성을 잡습니다. 북한 오래 못 간다. 그러면 흡수통일을 하자. 이쪽으로 이제 방향성을 잡게 됩니다. 왜? 김정일이 죽으면 북한은 5년이 못 간다. 이거 위키릭스가 폭로한 외교전문에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김정일이 죽으면 북한은 5년 못 간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곧 망할 나라하고 뭐하러 무슨 협상을 타결해서 무슨 에너지를 주고 정전 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고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고 이런 건 오히려 이제 북한 정권의 수명만 연장시킨다고 판단하는 거니까 이 협상을 이제 해방 놓기로 마음 먹고 그 본질적인 의도는 김정일이 죽으면 흡수통일하자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성을 잡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이제 그 MD 문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왜냐? 미국 내는 워낙 큰 나라기도 하지만 미국 내 정책 결정자들의 입장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게 딱 흥리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명박 정부가 MB 정권에서 이제 미국 쪽 그 고위 관료들 만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방금 전에 했던 얘기거든요. 김정일이 죽으면 북한은 5년 내에 망한다. 그래서 이제 한미동맹은, 북한이 무너지면 북한을 흡수통일할 이런 준비를 갖추는데 종점을 둬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미국 쪽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 한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 근데 하나 걱정거리가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입장에선 한국도 중요하지만 일본도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일본이 어떤 걱정을 갖고 있냐면, 한반도가 통일되면 일본하고 적대 관계에 놓이고, 특히 통일 코리아가 중국과 가까워지면 일본은 더더욱더 곤혹스러워 할 거기 때문에 한일 관계부터 풀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미국 쪽에서. 한일 관계부터 풀어라. 특히 한일 간의 군사협력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며칠 뒤에 이제 그 각하의 형인 이상득 그때 당시 국회 부의장이 미국 이제 고위 관료들 만나고 그런 얘기를 하죠. 내 동생은 뼛속까지 친미 친일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때부터 이제 이 한미일 이 군사동맹 논의가 시작되고 그 논의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MD입니다. 예. 한미일 3자가 MD를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한미일 3자가 MD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세 나라가 먼저 군사정보부터 공유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정보 공유 얘기가 2009년부터 밀실에서 막 논의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르는 사이에 막 논의가 되기 시작해요. 예. 그러다 이제 호시탐탐만 이제 기회를 노리다가 2012년 6월 달에 그거를 체결하려고 딱 이제 몰래 추진하다가 그게 이제 발각이 됐죠. 예. 발각이 돼가지고 MB 정부가 이제 나는 친일이 아니야. 그걸 또 보여주기 위해서 독도를 또 기습 방문해가지고 예. 이러한 건 사죄해라. 뭐 이렇게 또 이제 구호도 외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작년 연말에 한미일 3자 군사정보 공유 약정이라고 하는 아주 애매모호한 형태로 이제 체결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 미국은 MB의 흡수통일론을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의 기회로 봤던 겁니다. 기회로 봤던 것이죠. 그런 어떤 그 흐름들이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지난 22년간의 한반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역시 MD와 북핵의 관계였습니다. 미국이 MD에 집착을 하게 되면 북핵도 동시에 늘어나고,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하면서, 핵 문제가 좀 완화되거나 해결되는 국면에 접어들면 MD 문제도 이렇게 한반도에서 심각해지지 않고 이런 어떤 관계가 쭉 있어왔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최근 몇 개월, 몇 년 사이에는 미국이 MD를 고리로 삼아서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에 방점을 짓고 북한은 이제 도저히 미국을 못 믿겠다. 그러면서 이제 핵무장 능력을 강화시킨 쪽으로 방점을 찍으면서 서로가 적대적으로 좀 동반 성장하고 있는 이것이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한반도 이 정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북한은 모든 핵 보유국이 그렇습니다만 2차, 3차 핵 공격 능력을 확보하는 게 이제 핵심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2차 공격 능력은 뭐냐면 미국이나 이런 어떤 북한의 적대국이 선제 공격을 통해서 북한의 핵 능력을 파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파괴를 못하겠죠. 예. 그럼 최대한 파괴하고 살아남은 걸 북한이 쏘면 MD로 막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게 기본적인 미국의 전략 구상입니다. 예. 그러면 북한이 그거에 대응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더 많이 만들면 됩니다. 더 많이 만들어갖고 더 다양한 투발 수단을 장착을 하고 더 곳곳에 은폐하고 이동식 발사대를 많이 이용하고 이런 방식대로 이제 가게 되겠죠. 예, 예. 그러면 북한이 이제 그리고 더 나가선 잠수함에 미사일을 달고 이런 방식도 이제 추구하게 되겠죠. 뭐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방식대로 거의 모든 핵보유국이 그런 방식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라고 하는 게 갖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갖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핵을 갖게 되면 그 상대가 된 나라는 더 불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군사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핵을 갖고 있는 나라는 몇 개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몇십 개 만들고, 몇백 개 만들고, 몇천 개 만들고, 이렇게 이제 가는 경향들이 이제 굉장히 강하고, 북한이라고 예외일 수 없겠죠. 그러면 북한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핵과 미사일을 증강시키면 이쪽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예. 봐라. 북한이 계속 저러고 있는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있을 거냐?
사드 빨리 들어와야 된다. 사드가 아니라 사드 할아버지라도 모셔와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계속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럼 북한은 또 어떻게 하게 됐어요? 또 늘리겠죠. 그럼 그걸 삼고 또 MD가 늘어나고. 이런 식의 어떤 군비 경쟁에 계속 이 늪에 빠져들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게 그냥 군비 경쟁만으로 끝날 거냐. 그 과정에서 우발적인 충돌이든 어떤 뭐, 그런 한반도 전쟁 얘기가 수시로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안 그래도 대한민국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강한 나라인데,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일반 국민이든 국가 전체이든 굉장히 스트레스가 강한 나라인데, 앞으로 그런 전쟁이 스트레스까지 이제 좀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더욱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외교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이 MD와 북핵의 오래고도 질긴 악연을 끊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든지 끊어야 됩니다. 이걸 끊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 전쟁 위기에 인질이 될 것이고, 그 인질이 그냥 뭐 인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천문학적인 돈을 이 군사비에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복지나 교육 상황들은 갈수록 후퇴하게 될 것이고, 나라 전체가 이런 안보 위기, 이런 공안 정국이 조성되면 국민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대단히 강할 수밖에 없고, 이런 이 구조로 계속 빨려들게 될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더 심각해지기 전에 빨리 좀 우리나라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제 말씀 2부도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고요.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을 좀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의 강의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